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퇴임을 한 달 앞둔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니 이번엔 또 무슨 꿍꿍인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퇴임하기 전에 정리할 일도 많을 텐데 기시다 총리는 무엇 때문에 한국에 오고 야당 대표는 만나지도 않고 국회 개원식 참석하지도 않으면서 왜 일본 총리는 만나려고 애를 쓸까요? 속 시원한 설명이 없다 보니 별별 얘기만 다 나옵니다. 박지원 의원의 지적대로 기시다 2인 파티를 왜 하필 이때 국민 세금으로 서울에서 해주는지 오늘 2부에서 호사카 유지 교수를 만나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왠지 좀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댓글창에 정현희 님께서 이런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깨와 소금을 섞으면 깨소금이 되지요. 그렇다면 깨와 설탕을 섞으면 무엇이 될까요?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네요. 오늘 하루도 깨소금같이 고소한 하루, 값지고 아름다운 깨달음을 얻는 멋진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정현이가 이렇게 글을 올리셨는데 이렇게 글을 보내시니까 지금 아주 기분이 좋으신 분 같지요. 정현이 님께서요. 지금 식도암 2기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를 했는데 다행히 전이는 안 되고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수술만 잘하면 완치가 될 수 있다 이런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참 기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아주 가까운 지인도 식도암으로 지금 수술받고 회복 중이신데 얼마나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과정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현희님 아주 좋은 집도 의사 만나서 또 잘 치료해서 완전히 빨리 나을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힘드신 가운데도 이렇게 희망찬 메시지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유니크 꿈이라는 분은 팬카페에 이런 글 올려주셨어요. 요즘처럼 의료 대란일 때 문득 떠올려지는 단어가 있네요. 집집마다 하나씩은 있었을 듯한 액자. 어린 소녀가 두 손 모아 기도하던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셨는데 예, 기억납니다. 버스 타면 또 버스 앞에 그 기도하는 소녀 모습 걸어놓은 운전기사분들도 많이 계셨지요. 요즘처럼 의료 위기 아주 심각한 때 겨우 할 수 있는 일이 안 아프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만 예, 오늘 또 앞으로도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하실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유정 전 국회의원님,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진짜 아프면 안 되는 때가 됐어요. 예, 요새는 그 자이언티라고 가수 있잖아요. 예. 양화대교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가사 한 말이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요 대목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그거 중얼중얼 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입에 붙으면 하루 종일 그 노래가 떠나지 않은 날 있잖아요. 계속 그 노래 중얼거리는데 이 아픈 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것마저도 각자 도생해야 되는 이런 나라가 어느 날 돼버렸구나 싶습니다. 더 길게 불러줘 봐요. 찾아보세요. 양화대교. 원래 오늘 가수 백자님 나오시는 금요일인데 기시다 방한이 있어서 호사카 유지 교수님을 급히 모셨습니다. 노래 부르시고 싶으면 꼭 참으셨다가 다음 주 금요일에 함께 부르시도록 하시죠. 김정욱 교수님 노래는 내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저 노래를 안 하죠. 예. 오늘 첫 번째 이슈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별일이. 대통령이 정당의 공천에 개입해도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이 공천에 개입했다. 대체로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에이 설마 그럴 텐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럴 줄 알았다. 그것뿐이겠냐.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것 누구 나라입니까? 오늘 첫 번째로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지금 의혹이 그거죠. 이제 뉴스토마토가 보도를 했는데 사실 뉴스토마토 보도하기 전부터 조금씩 알려졌던 내용들이기는 해요. 네. 저는 이제 어디 이게 정확한 뭐 근거가 있는지는 몰라도 총선 즈음에도 이미 들었던 이야기들이 막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뉴스토마토가 이 공천 개입설을 단독 보도하면서 정말 거의 핵폭탄이 하나 떨어진 것 같은데 폭탄이 이거 하나뿐이랴 이런 얘기들이 다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도 설마 김건희 여사가 그럴 리가 없어라고 보호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특히 보수에서도.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고 이거 사실이면 국정농단인데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일단 싶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 두 사람이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를 받고 캡처한 것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중에 한 사람은 내가 면책특권이 허용되는 곳이라면 내가 나가서 공개할 용의도 있다, 고민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팩트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응은 뭐 대통령실, 국민의힘 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여야를 떠나서 우리 국민 누구도 그럴 리가 없어라고 감싸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죠. 없어요. 네. 지금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뭐 실제로 이루어진 것도 없고 경선에서 떨어졌는데 뭐가 그렇게 되겠느냐 이렇게 반박하거든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 김종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명품백 받으면 뇌물 받으면 기소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논리예요. 아니 그 문자가 확인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공당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물증이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럼 선거법 위반이에요. 선거법 위반이면 기소하는 거지 그게 무슨 뭐 다른 예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부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분위기가 올 것이 왔다 개봉 박도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 여기에 등장하는 이 개봉박두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인지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A 의원, B 의원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국민의힘 의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혁신당 의원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제일 센 얘기는 내가 면책특권을 통해서라도 얘기하겠다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상황이라면 본인이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꽤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는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일 것 같다. 그리고 단지 그냥 뉴스토마토의 한 언론사의 어떤 보도라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곳에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조만간 그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나올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지금 그냥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 시작도 이 정도로 많은 분들이 놀라울 정도인데 앞으로 하나하나씩 소위 쇼츠가 까지기 시작하면 저는 이거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 드라마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드라마를 활용하고 있는 한동훈과 이준석 이 또 두 사람의 또 이것을 활용한 소위 이 영업이 어떻게 벌어질지도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SY2420LIM 아이디가 좀 기네요. 하루도 김건희 이름이 안 나오는 날이 없네요. 그것도 매번 다른 건으로 여사님 진정한 양파계의 퀸이십니다. 그리고 김해 시민으로서 수조물 떠먹는 여자가 우리 지역 의원이 안 돼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러셨는데 자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
이제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김영선 의원이 5선 의원이란 말이에요. 국회 부의장까지 노렸던 그런 국회의원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 더 배지를 달려고 수조물에서 수조에서 바닷물까지 직접 떠서 마셨던 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본래 자기 지역구가 창원인데 거기를 다른 사람을 주려고 했든지 어쨌든지 김해로 옮겨서 공천 신청을 했어요. 그 과정에 김건희가 등장하는 겁니다. 김건희가 문자를 보내가지고 지역구를 이쪽으로 옮겨라. 그러면은 좀 뭐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했다는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왜 그럴 것 같다라고 우리가 믿게 되냐면 그동안 김건희가 해왔던 짓들이 다 드러나니까요. 안 끼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뭐 금융 관련 뭐 인사 내가 뭐 바꿔줄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둥, 내가 통일 뭐 일을 하겠다는 둥,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 이따위 표현을 한다든지 그런 짓을 해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제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신청을 했는데 탈락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본인은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의 넘버원이 넘버 제로가 시켜서 한 건데 나를 공천을 안 줘?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았겠죠, 많이. 그랬는데 왜 바로 공개가 또 안 됐냐? 뭐 그러면 뭐 다른 뭐가 있지 않겠어? 장관 자리를 주나? 뭐 또 기대했겠죠? 근데 선거가 끝나고 한참 지나도 뭐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이제 내가 수조에 물까지 마신 사람인데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인가 뭐 어딘 의원인지는 몰라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야 이거 좀 봐봐. 나 이 텔레그램으로 이 김건희가 지역구 옮기라고 그랬을 때까지 옮겼는데 이게 뭐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걸 국회의원 2명이나 보고 캡처까지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고 간 문자에서 만약에 김건희가 김영선 의원에게 옮겨라 라는 얘기가 정말로 있었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되고 어마어마한 일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김영선 의원이 이게 뉴스토마토에서 보도가 되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잡아뗍니다. 정말로 그게 두 사람의 증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한 명은 현지 국회의원인데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잘못하면 이제 허위사실에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까 국회에서 면책특권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그럼 거기에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니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나중에 얘기를 과연 할지 그건 좀 지켜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공개한 이유가 뭘까? 이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전했을 때 누가 이익을 볼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전체가 괴멸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이거를 계획을 해서 옮겨라. 그리고 민생 토론회 등을 통해서 남편이 공약을 하면서 계속 토론회하면서 다니고 있으니까 대통령과 함께 그 지역구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들, 공약들 그것까지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일단 안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실은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지는 못하면서 동시에 실패한 공천 개입은 공천 개입이 아니다라는 취지인 거죠. 안 되지 않았냐 사실상 컷오프 되고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거를 누가 안 되게 했을까 혹은 못한 걸까 이런 이제 생각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김 여사가 그런 의지를 보이고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그 체제에서 공심위에서 막은 건지 아니면은 아예 시도도 못한 건지 뭐 이제 이런 그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김영선 전 의원이 그러니까 10년 만에 지금 5선으로 복귀를 한 거거든요. 예. 원래 지역구는
그 일산 서구였어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19대, 20대 다 시도를 했지만 3선까지 한 다음에 안 됐어요. 그때 이제 그쪽 지역은 김현미 의원이었죠. 그러다가 2022년에 경남지사를 한번 나가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지사는 안 됐고 박완수 의원이 이제 경남지사로 출마를 하면서 빈자리에 보궐선거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불과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창원의창에서 어렵게 일산에서 그쪽 지역을 가가지고 그 지역은 이제 좋은 지역이니까 국민의힘 텃밭이니까 보궐로 당선이 됐는데 그래서 5선까지 됐는데 굳이 김해로 옮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번 총선에서 영남권 중진들 험지로 옮겨라 이런 얘기는 나왔지만 김영선 의원이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영남에서는 거의 뭐 0.5선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굳이 옮겨갈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올해 초만 해도 난 의창에서 창원에서 뼈를 묻을 거야 이런 얘기도 하고 다녔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옮겼을까? 본인 주장은 조혜주 의원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낙동강 벨트에 출마를 하자라고 하면서 당에 찾아가서 아이디어를 내면서 제안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로 컷오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컷오프 될 요량이면 창원 의창의 자기 지역구에서 설마 공천을 못 받더라도 거기서 컷오프 되는 게 맞아요. 굳이 왜 김해로 가서 민주당의 굉장히 그 밭이 좋은 그곳에 가가지고 컷오프 될 준비를 했을까? 그러니까 본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펄펄 뛰면서 나는 그 전에도 이번에도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다. 김 여사로부터. 이렇게 본인이 지금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알려진 그 2명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당사자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누가 봐도 본인이 컷오프 옮겨주면 다 지원해 주겠다라고까지 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이 의원들은 알고 있는데 컷오프까지 돼버리니까 펄펄 뛰면서 열받아가지고 소위 2월 말에 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여줬고 나 탈당까지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동시에 이 텔레그램 메시지도 이준석 그 의원도 조금은 봤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왜냐하면 개혁신당 문도 두드리려고 했어요. 시도를 했어요. 김영선 의원이. 그러니까 일정 부분 봤는데 그게 뭐 다는 아니었다라고 이준석 의원은 얘기를 하고 있던데 아예 그런 게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김영선 의원 당사자와 그리고 그런 게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 여권 측 그런데 봤다는 사람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일부건 전체건. 그러니까 이거는 일정 부분 상당히 신빙성 있는 제보가 아닐까 생각한데 예. 국정농단 선거법 위반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이죠. 이게 이제 왜 나왔는가가 한번 궁금한 거 아닙니까? 개혁신당의 김용남 전 의원이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두 건이 아닌 것 같다. 이게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게 지역 공기면 공천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공천이 안 되면서 불만이 나오고 또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도 공천이 안 되면서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면서 최초 보도가 된 상황으로 보인다. 영부인이 공천에 개입을 했다고 가정하면 그렇게 강력한 분이 힘을 썼는데 안 됐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왜 나오기 시작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누군가는 이런 상황에서 큰 이득을 보거나 정치적인 이미지가 왕창 올라갈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니냐. HC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한동훈 지금 당대표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한동훈 편을 들어서 이것을 공개했다고는 보지 않아요. 왜? 지금 본인이 부인하니까. 그런데 이걸 밝힌 사람은 한동훈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아까 말씀드린 주연인 2명의 의원을 빼고요. 나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김영선 참모라고 하는 CC. 또 한 명은 당직자 출신의 DC. 그다음에 창원 유지 MC라고 얘기하고 있는 명모 씨. 예. 이 사람들 이렇게 5명 정도가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또 김영선은 그냥 조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맨 처음에 핵심적인 내용들은 김건희와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김영선 전 의원하고 매우 친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소위 보궐선거 공천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맨 처음에 인연은 김건희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관계 속에서 보궐선거에 나가게 됐는데 그 다음 선거와 관련해서 소위 경남 창원 의창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는 현직 부장검사가 나오겠다는 얘기가 돌았죠. 근데 그때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장난쳐? 현직 검찰 그 부장검사가 어디서 어떻게 출마를 해? 라고 난리가 나면서 이게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꼬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씨와 검찰이 이런 일을 창원 의창에서만 했을까? 난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굳이 이것만 했겠어요? 전국 지도 다 펼쳐놓고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걸 이쪽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공천이 난리가 났던 거죠. 뭐, 야, 이거 검찰만 다 꽂는 거야. 난리가 났었는데, 그럼 검찰만 꽂는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텔레그램이 확인되면 김건희 씨는 여기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건 창원 의창만 개입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김영선 전 의원이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개혁신당에 가야겠다라고 노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노크를 하면 그냥 줍니까? 증거를 줘야지. 그러니까 그 증거를 주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 이 일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소위 제가 볼 때 개혁신당에서 거부를 당한 거죠. 거부를 당하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채택한 건 뭐냐면 조용히 있자. 여기라도 남아서 생존을 도모해야 된다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김영남 전 의원의 얘기가 사실이라면 A, B 의원을 제외하고 김영선 참모 CC, 당직자 출신 DC 이런 사람들이 소위 친한계 쪽과 얘기가 되면서 이 부분들을 외부에 흘렸다라고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럼 이건 뭐냐면 거대한 내부의 권력 싸움이 저번 문자 논쟁과 함께 2차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이 틈을 노리면서 누가 또 새로운 계획을 짜고 있느냐? 이준석 의원이 새로운 계획을 짜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돌아올 다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엄청 큰 게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김영선 전 의원이 이런 공천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요 증거와 과정,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거대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추정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김영남 의원이 이렇게 씩씩 웃으면서 얘기하는 걸 보면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다음에 김웅 전 의원 말씀 들어보십시오. 거의 확신이에요. 이거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해요. 그랬을 거라고 다 생각을 해요. 저는 들은 게 많아요. 저기 김건희 여사가 나 공천해 준다고 얘기했는데?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공천이 됐어요. 이건 우연일까요? 근데 김영선 전 의원 사건을 보면 야, 이거 우연 아니구나. 야, 이게 뭐가 있겠구나. 전 그럼 이제 텔레그램 까지기 시작하면 제가 볼 때 대책 없이 가는 거죠, 그냥. 김종욱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또 단순히 그냥 김건희가 또 나왔네 하는 차원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하시면서 창원의 M이라는 사람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네. 추억의 메텔님께서 M이라는 중간 브로커는 명뭐뭐라는 역술인이라고 합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니 정책 책사로 행사에 다수 이름 올리는 역술인이네요. 그랬는데 맞습니까? 예. 역술인이에요, 이번에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선거 공천도 전 봐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전 봐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그런 사람들하고 많이 친하지 않습니까? 말을 이 사람이랑 친한지 아닌지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전국 도처에 있나 보군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겠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뭐예요? 전국 역술인 연합회 고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MC는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역술이니까 튀어나온 겁니다만, 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볼 땐 CD예요. 김영선 전 의원의 참모라는 사람이 왜 등장할까? 그다음에 당직자 출신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하신 공천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실무를 누가 봅니까? 당직자들이 보겠죠. 그럼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겠습니까? 난리가 아니었겠죠.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저녁마다 그 얘기가 도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내용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하나 사실을 까기 시작하고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면, 저는 그러니까 당직자들이 그냥 술 먹고 재미로 얘기하겠습니까? 다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도 여의도입니다만 다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의도죠. 그래서 A, B 두 의원이 있잖아요. A 의원이 그 사람입니다. 내가 면책조건 보장되면 예, 공개할 용이 있다. 하겠다. 그거는 직접
봤다는 거예요. 김영선 의원이 직접 예. 펄펄 뛰면서 문자 보여준 나 거. 탈당할까봐 막 이러면서 격앙된 목소리로. 혹시 김 의원님은 밝힐 수는 없는데 누군 줄은 아세요? 아니요, 모릅니다. 아. 거기까지는 취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A. 근데 B 의원은 MC로부터 이걸 봐요. 아. 김영선 의원한테 본 게 아닙니다. B 의원은 이 MC가 2월 말경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문자가 이미 여러 사람이 지금 여러 사람이 아마 보수 쪽 우리한테까지 지금 넘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그런데 알만한 사람은 다 봤다는 거고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다는 거고. 받으면 좀 전해주세요. 당연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A, B 두 의원이 있죠. 그리고 M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뭐 창원 기반으로서 경남 뭐 이렇게 김종인, 신성범 의원, 뭐 함성두 교수까지 다 친하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M, 그 다음에 그 김영선 의원 참모인 C, 그 다음에 D는 당직자 출신 D. 이렇게 5명이 이제 어제 뉴스토마토 보도에 등장을 하는데 펄펄 뛰는 사람은 김영선 의원하고 MC만 펄펄 뛰고 아니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중에서 김영선 의원의 참모인 C는 터질 게 터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나 못 볼 거 너무 많이 봐서 진짜 당장이라도 다 잊고 살고 싶다. 신경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 볼 걸 너무 많이 봤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상상이 잘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는. 그리고 이 당직자 출신 D는 다 알고 있다. 총선 때 김 여사가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은 비단 이거 한 건이 아니라는 게 이 사람 얘기를 통해서도 밝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걸려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공개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뉴스토마토나 또 다른 매체에서 후속 취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게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과할게 하면서 5번 보낸 문자 다 씹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회복될 수 없는 관계로 돌아갔다는 것이 이 지역구 공천 문제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거, 그다음에 비례대표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와 이 부부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이미 돼버렸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특검법이랄지 또 그 의대 증원 문제랄지 이런 것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회복하기는 어려운 그 중간의 이유가 바로 이 공천 문제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죠. 뉴스토마토도 취재 더 열심히 잘해야 될 거예요.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협박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법대로 처리하겠다. 이제 증거가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단순히 김건희가 공천 개입한 이 문제를 넘어서서 뭔가 정치권에 커다란 폭풍이 몰려올 그런 조짐으로 아까 우리 김종국 원장님도 해석을 하셨는데 그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김용남 전 의원 개혁신당 소속인데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은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대통령실 입장에 약간 서 있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요. 이게 완결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일단 이준석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를 들어보시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나와 있는 정보만으로는 미수인지도 판단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은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뭐 이런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텔레그램 존재하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진짜 여기 창원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가려고 하는데 경쟁해보면 어려울 수도 있으니 뭐 다른 선택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뭐 선의의 조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개입이다라고 보려 그러면은 뭐 그런 거죠. 약간 보면은 그러니까 정보에 접근했다 이런 것도 뭐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문제일 수 있겠지만은 개입이냐는 또 약간 괴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내용들 막 피상적으로 듣고 하면서 느꼈던 게 뭐 이렇게 해석하자면 이런 건데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겠네라는 정도의 느낌에.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매우 간사하고 강교해요. 말하는 거 보면.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총선 당시 자기가 제보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아는 사람은 3명인 거예요, 지금. A, B가 나왔고 본인은 직접 얘기했으니까. 증거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릅니다만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은 본인이 알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용에 완결성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김건희 씨가 자기가 넣고 싶은 사람을 못 넣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쫓아낸 것은 성공했는데 집어넣은 것은 실패했으니까는 이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미수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된다. 어쩌면 그냥 선의의 조언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어떤 대통령 부인이 선거 총선 직전에 공천 문제가 막 제기되고 있는데 가가지고 옆으로 좀 옮겨보실래요? 라고 하는 게 선의의 조언이라고 얘기하면 선거법이 뭐하러 존재합니까? 선거법 존재할 이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조용히 벌어진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공천 과정에 용산이 개입하고 있다. 근데 꼬질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검사 출신들이더라라는 얘기들이 엄청 많아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 여론의 폭격을 맞고 자기들 스스로가 공천위에서 그걸 쭉 뺐던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직전에 대통령 부인이 소위 현역 국회의원의 지역구, 그것도 0.5선 보궐선거 대부분 한 번 더 하게 시켜줘요, 실제적으로. 근데 거기다가 전화해서 옆으로 좀 가보실래요? 아무 연고도 없는데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선의의 조언이다? 아니, 본인이 그렇게 양두구역으로 작살이 나놓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냐, 그럼 생각에는, 지금 용산과 한동훈이 엄청난 싸움을 벌이고 있구나. 만약에 한동훈이 무너지면 저기에 누가 있어? 내가 돌아갈 다리를 만들어 놔야겠는데 적어도 김건희는 못 건들겠어.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이준석 의원은요 다 공격을 했는데요. 하물며 대통령도 공격을 했는데 대통령 부인은 공격을 안 해요. 희한하게. 계속 그랬나요? 맞아요. 그렇죠. 대통령 부인은 공격 안 했어요. 김건희 특검법까지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하.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지금 의원의 이 모습은 평상시에 민주당이나 또는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쪽에 대해서 지르는 거에 비교를 하면 이렇게 비겁한 태도를 보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슨 뭐 완결이 안 됐다 이런 얘기도 정말 도저히 듣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왜냐면은 이거는 누가 봐도 그 자체로도 그냥 선거 개입이거든요.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친박 리스트 가지고 여론조사도 돌렸어도 선거법 위반으로 2년 받았잖아요, 실형을.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상황의 엄중함, 이 상황의 문제성을 못 짚는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거 영리하게 잘 짚을 사람 아닌가요? 노련하게.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런 식의 표현을 한다? 근데 나는 문자를 좀 보긴 살짝 봤다? 굉장히 비겁하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도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특검까지 갈 필요 없다고 했던 그 이준석 의원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그냥 왠지 이렇게 비껴가는 느낌을 항상 주고 있죠. 제가 추정을 해보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한 10년 넘게 했으니까 자 똑똑하고 정치를 잘한다면 용산의 권력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구나. 그렇다고 저희가 맨날 논쟁을 벌였잖아요. V1, V2가 누구냐. 이준석 의원의 머릿속에서 V1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씨로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장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상식적으로 김웅 전 의원은 어쨌건 저쨌건 그 문자가 발견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라고 명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검사 출신이. 근데 본인은 이걸 선의의 조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통령 부인이 공천 과정에 개입을 했는데 그걸 선의의 조언이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이은주님께서요. 이준석 또 간보며 양다리 걸치네요. 이준석의 못된 게임식 정치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역행한 겁니다. 그래요. 정치를 너무 게임 형식으로 보는 측면이 있기는 있죠. 이렇게 드러났는데 뭐 결과를 보자. 이렇게까지만 얘기해도 괜찮을 텐데 완결이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그 머리 좋다는 친구가 왜 이렇게 할까 궁금하지요.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은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웬걸 오늘 보니까 김건희 여사 명백한 선거 개입에 대해서 그거는 뭐 완결된 것이 아니다. 그냥 선의의 선한 의도로 볼 수 있다. 선한 의도로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대목에서 제가 결론 지은 거는 국민의힘과 한국의 말 그대로 보수 세력이 와해 붕괴 직전에 와 있는 것을 이준석 대표 눈치 빠른 이준석 대표가 알아차렸구나. 그래서 보호하려고? 최소한 이 정도는 보호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건 선거 개입이 명백한 거고요. 그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무슨 뭐 공천이 완성이 됐냐 안 됐냐 성공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법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여사의 국정농단이 국정 개입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느냐. 그 텔레그램이잖아요. 텔레그램 하면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하고 텔레그램 그 주고받은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일십 논란.
예, 박범계 의원의 분석이 상당히 좀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다 죽는다. 네. 그런데 이러다 다 죽는다인데 이제 저는 조금 뉘앙스는 달리하는 게 마지막 이러다 다 괴멸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하려는 차원이 아닌가라고 해서 김건희 여사 쪽은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취지인데 저는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의 여지를 남겨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돌아갈 집을 태우지 않겠다. 네. 결국엔 그쪽이죠. 그럼 뭐 이를테면 본인이 이준석 의원이 나중에 대권을 꿈꾼다 할지라도 뭐 민주당 쪽에서 와서 뭐 출마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우지 않더라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낡았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의 모습은 굉장히 비겁한 태도죠. 이거는 누가 봐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완결판이 아니다라고 미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가 무너져야 무혈 입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라는 사람을 계속 보호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준석 전 당대표가 소위 몰려서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좀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돌아갈 수 있는 다리는 뭐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양해 아니겠어요? 그 양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누구겠습니까? 대통령 부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계속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제기하지 않고 있는 거고 계속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들을 도모하고 보수 세력, 보수 지지층들한테는 욕 안 얻어먹는 수준만큼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가장 실수한 단어 중에 하나가 선의의 조언이라는 단어예요. 예. 국민들이 들으면 진짜 화딱지 나거든요, 이거. 아니, 그런 게 선의의 조언이야? 네가 그러면서 정치하려고 해? 그러니까 정치인은 이런 말 한마디로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들 되게 많이 있어요. 한번 계속 한번 옹호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며칠 후면 이렇게 옹호 못 할 거요. 아마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예를 들면 삐져나갈 거요. 저는 계속 본인 스스로가 양두구육으로 본인이 퇴출당했는데 그래서 본인의 말 자체가 양두구육이에요.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취임 후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취임 후에 보여준 지금까지 3년 가까이의 모습이 있는데 무슨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선의를 찾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자체도 저는 굉장히 마뜩지 않습니다. 무슨 선의의 조언입니까? 근데 그나저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서 궁금한 것 약간 좀 엉뚱한 생각이긴 합니다만 도대체 김건희는 언제 자나? 나 참 그게 궁금하네요. 언제 잠을 잘까요? 지금 뭐 드러난 것만 해도 한동훈하고 문자질해, 또 최재형 목사, 김영선하고 해, 또 창원의 역술가하고 해. 그런 거 막 하고 그럴 거면 시간이 꽤 많이 들 텐데 도대체 언제 자니? 그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해야 될 일들도 많고 그 다음날 행사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는 뭐 숨어 있을 때라서 그게 가능했을까요? 행사장 같은 데서 졸리운 표정을 우리 많이 사진을 통해서 봤죠. 근데 얼마나 지금 즐겁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가면 저도 옛날에 제가 하고 싶은 일 잘할 때면 잠을 뭐 3시간, 4시간 자도 세상이 즐거웠거든요. 세상 뭐 예를 들면 고속도로 휴게도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명품백을 받아도 검찰에서 지금 무혐의 종결시키고 뭐 오늘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지시와 명령을 내리면 갑자기 핸드폰이 둔갑해서 거기에 폭탄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 세상인데 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본인 입장에서야. 예,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수사심의위원회가 몇 시죠? 2시인가요? 예, 막 그럴 겁니다. 근데 네. 늦게 아마 결정이 날 거라고 오늘 늦게 결정이 날 2시에 거라고 하니까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 9시 넘어서 결론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던데 그 내용 한번 이어가 볼까요? 오늘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을 앞둔 시점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그 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뭐 그렇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재형 목사 쪽에서도 나도 지금 와서 할 얘기를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데 그것은 거절하고 검찰 측과 김건희 측만 참석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뭐 무작위로 선정한 심의위원회라고 하지만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쪽 얘기만 일방적으로 듣고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그건 참
그렇게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백지 상태에서 가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 얘기를 듣고 판단한다면 이쪽 얘기만 듣고 이쪽 얘기 안 듣는 거 그것은 좀 엄폐하지 않나요? 그렇죠. 당연히 너무나 이건 불공정한 수사심의위원회고요. 수사심의를 여는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검찰의 수사가 이게 제대로 된 것인지 이게 온당한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한번 내려보자는 건데 왜 최재형 목사의 입장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검찰 쪽의 입장만 듣고 이걸 판단한다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고 굳이 이걸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도 그렇고 뭐 검찰 쪽도 그렇고 권익위도 무혐의 종결 처리 내릴 때 최재형 목사 관계자들 단 한 번도 부르지 않고 그냥 본인들 마음대로 입맛대로 처리해버린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수심위도 이 마지막 이원석 검찰총장이 악소리 한번 내보고 가겠다라고 지금 이거 했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제대로 된 판단 내릴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건 알아서 할 것이다. 내가 뭐 그 수사심의위원들 뭐 선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최재형 목사의 입장도 듣지 않고 이 수사심의를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조차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백도 내가 갖다 준 거 아니야, 다른 백이야.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 목사님. 예.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공정하게 이거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아니 김종 원장님 네. 수사심의위원회가 결론을 내려도 검찰이 꼭 따라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권고사항입니다. 권고. 권고니까. 네. 아 그러면 최소한도 의견이라도 자유롭게 진술해서 들어보고 판단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계속 예를 들면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게 힘만 빠지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앵커님 그 기억 안 나세요? 경찰 심의위 결정 나신 거? 난 거? 기억 안 나세요? 언제 거요? 그 최혜병 아 예.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수사심의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결정이 났었잖아요. 예. 그래서 청문회 불렀다가 위원장한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 뭐가 좀 약간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요. 경찰이 낸 자료만 봐가지고 제가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번도 마찬가지잖아요. 최재형 목사 측의 입장은 전달이 안 되면 아마 그 사람들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있었네? 이런 내용이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선의에 기대지 말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왔으면 그러니까 검찰이 불려나가서 황제 조사를 하고 변호사가 말도 안 되는 시한폭탄 얘기까지 하면서까지 소위 대통령 부인을 결사옹위하려고 하는 검찰의 결정이 있었는데 저는 수사심의가 선의에 기대서 야 이거 문제가 있어 기소해서 다시 수사해라고 기소하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 입장에서는 아마 좀 무혐의할 거라고 봐요. 이 문제는 진짜 그야말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두 사람을 결사옹위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최혜병 특검법 막는 거하고 저희 김건희 특검법 막는 거 두 가지예요. 근데 검찰이 이와 같다가 아이고 수사심의에서 이런 결정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분노합니다만 그리고 또 심의위에서 다른 결정이 나길 바라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만 그런 결정이 날 가능성도 전 낮을 뿐만 아니라 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그전 같은 경우도 보면 소위 심의가 다른 결정을 하더라도 검찰이 따랐던 건 절반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바라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만 기대하지 않는다. 검찰이 지금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가 사실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아보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조사를 안 해본 일반 시민 수사심의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검찰이 그러면 제대로 이걸 수사했을까 하는 것이 판단의 기초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재형 목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검찰이 그 명품백 받아다 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명품백 최재형 목사가 준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명품백을 검찰이 확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최재형 목사가 이거 내가 준 거 아닌데라고 하면 그 수사가 제대로 된 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최재형 목사가 나 수사심의에 나가서 이야기하게 해달라라고 하니까 거절당하니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지금 김건희 씨 측에서 검찰에 이미 제출한 디올백은
제가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유지의 명목도 있고 청탁의 의미도 있다라고 마지막 최후준실 부분에서는 제가 진술하기도 했으나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제 최재형 목사가 저 말을 한 것도 이제 궁금한 거는 있어요. 검찰이 확보했다고 하는 명품백은 최재형 목사님이 보셨느냐? 그게 이제 가장 궁금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게 같은 건지 아닌 건지 어떻게 하느냐? 그게 궁금한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좀 저도 그 부분을 물어보겠는데 일단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으로는 이미 그 명품백을 김건희가 받아가지고 자기 그 비서가 누군가한테 줬다는 얘기를 김건희한테 들은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비서가 그러면 비서한테 줘버렸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 측의 주장은 비서한테 빨리 돌려주라고 했는데 안 돌려줬다. 깜빡해서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아마 최재형 목사가 그 백의 어떤 시리얼 넘버나 이런 것들도 아마 다 확보하고 가지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보면 안다는 것인데 적어도 이원석 총장이 내일 모레 보따리 싸서 집에 갈 사람이 수사심의에 열 수나 있겠어? 그동안 2년 동안 뭘 했는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희한하게 연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면피성이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당사자인 최재형 목사의 얘기를 들어봐야죠. 최 목사가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몰카 공작이고 뭐 스토킹이고 주거침입이고 이런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김 여사는 무혐의 이렇게 한 게 명분을 얻으려면 그게 정당한 수사였다고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줬다는 사람의 입장을 들어봐야지 마지막으로. 그런데 최후의 진술도 못하게 하면서 수사심의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형식이고 면피성으로 지나가는 그 행사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검찰이 김건희 명품백을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명품은요, 이 짝퉁하고 명품하고 다른 것은 번호가 있어요. 일련 번호가. 최재형 목사가 공개를 했는데 일부러 지금 이건 딱 그 마음 먹고 전해준 거 아닙니까? 전해주기 전에 그 디올백 QR코드하고 일련 번호를 딱 찍어놨어요. 저기 보면 수입 판매원 크리스찰 디올 굿디르 코리아. 아, 이름도 기네. 300만 원. 이태리 1월이 응? 뭐 S0240VRB 이렇게 딱 찍어놨어요. 그러면 그 가방 뭐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안을 까면 나오는지 뭐 밑바닥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딱 비교해 보면 그게 긴지 아닌지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아, 제가 좀 그냥 검찰이 계속 하는 얘기 맞다고 하고 우기잖아요. 뭐가 맞냐고 물어보면 답을 안 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답을 안 하니까 답을 안 하는 사람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넘버만 돼. 뭐 둘이 다른 거 되래? 넘버만 맞으면 최재형 목사가 고개 숙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최재형 목사는 계속 아니고 그냥 검찰이 얘기하지 않는 건 뭔가 이 제품 자체가 그 제품과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스스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아마 이 내용 관련해서는 그 행정관인가요? 받았다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게 탐사보도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취재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최재형 목사가 알고 있고 만약 그런 과정이라면 아마 그 디올백은 가짜 디올백일 거다. 근데 이게 가짜 디올백이면 얼마나 문제가 되냐면요. 예.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실에 있는 김건희 씨가 가짜 디올백을 사가지고 검찰에다 넘겼다는 얘기잖아요. 그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지대한 예를 들면 증거 물품을 갖다가 바꿔치기를 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이제 증거 인멸이거든요. 근데 검찰이 그거 갖다 만약에 용인해 줬으면 증거 인멸을 공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하고 검찰이 소위 이 증거를 갖다가 인멸하는데 공모행위를 하고 공모행위를 한 다음에 소위 그 공모행위의 주체인 대통령 부인이 부르니까 거기 가서 자기 핸드폰 내놓고 조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영화도 아니고 말같이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전 이렇다면 제가 볼 땐 검찰은 졸릴 이유가 없어요.
왜 이따위 짓을 했다고 얘기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이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을 위해 정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추구할 이익과 자기들이 따라야 될 권력에게 봉사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럼 없어야지 뭐. 왜 존재해야 돼 그게? 아니 그리고 그게 대통령 기록물이어서 그거 다시 돌려주면 횡령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횡령한 거 아닙니까? 이철규 의원 어디 갔어요? 이 얘기를 해야죠. 설명을 해야지. 대통령 기록물이어서 안 된다며요. 횡령이라며. 그러니까 정말 온가지 갖가지 요설로 국민들을 정말 괴롭히는 데는 도가지 뻔하네요. 이 사람. 이철규 이 의원이 또 공관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공관위원이었다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랑 연결 라인이요. 뭐 한동훈이 있으니까 안 될까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 이철규 공관위원은 가만히 있었겠나요? 그래서 비례대표 잘못됐다고 이철규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열지 않았습니까? 이거 잘못됐다. 그런 식으로 항의하니까 바꿨는데 또 이제 엉뚱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죠. 용산에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어진 거죠. 왕나비님, 과자를 먹고 동시에 가질 수는 없는 법. 체스키 크룸로프 무슨 뜻이에요? 체스키 크룸로프. 아이디가 체스키 크룸로프인데 아이디가 왠지 좀 명품스럽지 않습니까? 예. 백 안주머니 포켓에 있지요.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아주 잘하시는 분인가 봐요. 아, 예. 그 일련 번호가 디올백이 이렇게 안 포켓에 들어있는 모양이군요. 체스키 크룸로프. 아주 성함이 아니 아이디가 고급집니다. 예. 김베로니카님. 당근에서 제발 그 백 산 사람 좀 빨리 나타나라. 당근에다가 팔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행정관이 받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디올백 300만 원짜리가 김건희한테는 들고 다니기에 좀 떨어지는 가방인 거고. 그렇죠. 300만 원짜리니까. 300만 원짜리니까 자기는 창피하게. 3천만 원짜리 정도. 네, 창피하게. 그 비서 행정관한테는 들고 다니기 좀 부담스러운 가방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30만 원짜리 들면 되는데 무슨 300만 원짜리가 당근에다가 팔아가지고 내 생활비나 쓰자 이랬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 저 그것도 웃겨요. 대통령 부인이 준 거잖아요. 예. 그걸 당근에 팔아먹어요? 그쪽 동네가 그런가 봐요. 대통령 부인이나 대통령 아래 측근들이나 하는 짓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버리고 가고 팔고 사실이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책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김정숙님, 디올백 사가신 분 공익 제보 부탁드려요. 정어리에서 언양 불고기 쏩니다. 야 정말 나타나면 대박인데. 아, 진짜 여기 화면에다 계속 시리얼 넘버를 박아놔야겠는데요. 시리얼 넘버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이고 참 대단하신 우리 정어리원들입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원회 했는데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만 기대하지 않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런 식으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검찰, 경찰, 군까지 다 손에 쥐어놓고 자기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는 자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건희 특검법에 계속 사건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잖아요. 예. 공천 개입 문제를 좀 추가해가지고. 예, 그것도 포함해서 김건희 특검법 추가해서 발의한다고 하죠. 지금 발의했는데 해야죠. 네. 갈수록 늘어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때마다 다시 우리가 재발의할 때마다 계속 하나씩. 나중에 특검법이 책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특검 3개월이 안 되겠는데요. 김건희 문제만 얘기하다가 오늘 금요일 정치 1번지 시간이 다 갑니다. 참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끝으로 의료 대란 문제 꼭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요. 갈수록 의사들은 이제 지쳐가고 한계에 부닥치고 결국은 이제 노 교수 49분이 모여서 시국선언까지 했습니다.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항상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은 경우가 많았죠. 보다 못해서 나선 건데 이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의대 원로 교수 49명이 의료 사태 관련 시국 선언문을 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대한민국의 의료를 공멸의 길로 내몰고 있다.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응급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참고 지켜보면서 해결책을 바랐던 원로 교수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도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의대 명예교수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49분이 모여서 시국선언을 했는데 저는 이분들의 말에 귀담아 듣고 뭔가 좀 자세와 정책의 변화를 꾀하기는커녕 이분들 가짜뉴스 허위 선동과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붙이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은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복지부 비롯한 또 정부에서는 의료 붕괴 아니다 이러면서 추경호 원내대표 연설에서도 그렇고 한독수 총리도 국회 나와서 답하고 전공의가 문제다. 의대생들이 빨리 돌아와야 된다. 이 문제의 본질을 전혀 꿰뚫어보지 못하고 완전히 이 면피성, 회피성 발언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정작 지금 그 추석 대비용으로 응급실이 더 이상 유지가 안 될 정도의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군의관하고 공보위 지금 파견 보낸다고 했는데 군의관들이 거기 못 있고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이대 목동병원을 비롯한 이 대학병원에서 군의관들이 그 짧은 동안 적응도 못한다. 그리고 매우 부적합하다. 그리고 응급의학 전문의도 없다. 그래서 오히려 걸리적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지도 않았고 첫째 파견 보낸다고 했는데 군의관들이 다 병원에 가지도 않았고 간 사람들도 돌려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심하고 제정신이 아닌 정책들을 지금 땜빵식으로 이 추석을 넘기려고 하고 있다는 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제가 더 황당한 거는 대통령실의 비서관 34명을 다 의료기관에 지금 파견을 보낸답니다. 그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추석 명절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아니 국방비서관, 의전비서관, 이런 연설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뭘 도움이 되냐고 응급실 가가지고. 그동안 정부에서 의대 증원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원로 교수들은 이제 현장을 떠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밥그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후배 의사들이 지금 하는 것을 쭉 지켜보면서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좀 방법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입을 연 것은 이대로는 더 두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건데 지적들을 들어보면 지방에서 의사들이 부족한 이유는 인구 감소와 환자들의 대도시 대형 병원 선호 때문이다. 지방에서는 생명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어려운 현실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이유를 대면서 증언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좀 제대로 못 본 것 같다. 현재의 의료 위기는 단순한 의사 파업이 아니라 정부의 불법적 강압적인 정책에 실망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사와 전문의가 되기 위한 교육을 포기한 결과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어제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불러서 조사하고 또 이제 다른 병원들 전공의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겁먹고 깨갱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지금 의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미래에 희망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대로 가면. 그래서 전체 삶의 인생에 대한 설계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들이 결정을 내리고 복귀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군대를 가거나 뭐 이런 상황들인데요. 일단 그 정부가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게 매우 모렴치하고 사악해요. 어제 그 대통령이 응급실 살짝 돌아보고 난 다음에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슬쩍 흘렸는데 야 추경호 원내대표 하는 얘기가요? 오늘 한 얘기인데 조석기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전문적 과학적 수요 예측에 기반을 둔 증원 규모 의견을 제시하고 의료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적정 규모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다고 촉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자고 얘기했을 때는 자기들이 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아니 오죽하면 연찬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 관계자들한테 이 과학적 근거가 뭐야라고 물어보았던 상황이고 또 한동훈 당대표가
중재안까지 얘기했는데 현실성도 없어라고 걷어찼던 정부 대통령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상황은 여전히 이 2,000명 증언 자체가 총선용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으니까 이 지지율 꺾임을 막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력을 공고하게 하거나 권력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지는 것들을 막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 전 그래서 답답한 상황이고 이 문제를 제가 볼 때는 대통령과 정부는 풀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형태는 제가 볼 때는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어떤 형태는 답을 하고 정부 대통령을 목을 죽이게 할 수는 없겠죠. 하여튼 예를 들면 압박을 해서라도 저는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저는 의사들 그다음에 그 뭐 전공의들 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지부 차관은 열이 뭐 펄펄 끓고 피가 철철 나도 자기가 입으로 전화 걸 수 있으면 경증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자가 일을 더 꼬이게 만드는 거 그래서 아니에요? 애초에 이 의대 중원 문제고 의료개혁 문제가 터져 나왔을 때 전공의나 의사협회에서는 일단 차관부터 경질해라. 예. 그게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다. 그거는 민주당의 의료대란 특위에서도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알고 봤더니 박민수 차관 그자가 청와대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더군요. 그리고 그 복지부에서 계속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갔다 왔으니까 뭐 완전히 뭐 개무시하는 거죠 뭐. 기고만장. 누가 나를 건드려. 기고만장. 얼굴에도 그런 게 쓰여 있어요. 네, 차관은 지금 그 모양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왜 연찬회 때 뭐 그 사회수석이 가가지고 의료개혁 문제에서 강의한다고 하니까 한 대표 도망가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 정상윤 사회수석이라는 사람은 아마 교육부 출신일 거예요. 의료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9월 4일인가 KBS 출연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공의는 사실 별거 아니다. 그냥 안내하고 간단한 처치 정도 하는 사람이다라고 비하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전공의 복귀하라고 호소하고 협박하고 그 난리를 쳤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오늘 또 지금 속보 뜬 거 보니까 2026년 의대 중원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떠요. 그러니까 이게 돌파구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입장이 바뀌고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여전히 2,000명은 최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너네가 단일한 그 안이 없지 않느냐? 안을 갖고 와봐. 그럼 우리가 한번 볼게. 그 입장에서 변함이 없거든요. 한동훈은 계속 바보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까였는데 이거 지금 또 논의한다는 거잖아요. 문제인 게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장관이 완전히 헛개비예요. 저 차관 체제죠 지금. 차관 체제예요. 직할 체제인데 직할 체제. 조기영 보건복지부 장관 나와가지고 뭘 이야기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만큼 중요한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의료대란 문제 있죠. 국민연금 문제 있죠. 근데 보건복지부 장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 하나도 뭐 신뢰가 안 가고 힘이 실려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허수아비들 앉혀놓고 자기 새끼들 차관으로 보내서 직할 관리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익에 대한 분점들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주 나쁜 정치, 아주 나쁜 행정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이러면요 일 안 합니다. 어떻게 일을 합니까 공무원들이? 대통령실의 비서관들 부처의 차관들로 한꺼번에 쭉 내려보낼 때 예견된 일이죠 이게. 그렇죠. 부처 차관 통해서 부처 장악하려고 한다라는 게 지금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처의 이슈가 지금 복지부인데 차관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경증은 이거다라고 헛소리 했다가 어제는 또 매일 브리핑한다고 했는데 차관이 이제 욕 먹고 못 나오고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나와서 하더라고요. 이게 정상은 아니죠. 이거 계속 얘기할수록 우리 건강만 또 나빠질 거예요. 오민의 사진관님, 추석 응급실 비용 인상 이유가 웬만큼 아픈 사람은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담배값 인상 요인이 담배값 비싸면 형편 안 되는 사람은 피우지 말라는 거였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게 제안한다. 응급실 비용 인상보다는 장례비를 대거 인상하라.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죽을 수 없으니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아, 이런 현명한 방법이. 아휴, 국민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참 친일파 장관 앉혀놓고 자기 직할 차관 앉혀놓고 제가 볼 때 그냥 거의 권력 노름을 하는 거잖아요. 권력 노름. 이게 대부분 예를 들면 망조가 든
왕조들이 벌이는 마지막 예를 들면 행태들이거든요. 답답할 뿐입니다, 진짜. 목화여인님, 공개 수배 전문가 백운기를 수배하라. 누구 찾게요? 예? 백을 찾으라는 얘기. 공개 수배 전문가 백운기 백을 수배하라. 시리얼 넘버를 찾아라. 두두두두두두두두. 백을 공개 수배합니다. 예, 목화여인님 제가 얼른 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웃으면서 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지금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건건이 우리가 화내고 그러다가는 제명에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놈들이려니 하고 웃으면서 좀 푸십시다. 사우나 여신님께서 아까 글을 주셨는데 제가 아이디가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적어놨는데 어디 가버렸어요. 이따가 제가 찾아가지고 끝날 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창훈님께서요. 오늘 화면과 음향이 최고입니다. 계속 유지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랬습니까? 감사합니다. 정어리 PD님들 오늘 음향과 화면이 최고라고 하니까요. 잘 유지해 주시고. 근데 장창훈님 오늘 화면과 음향이 최고인 것은요. 김유정 의원님, 김종욱 원장님이 나와서 음향과 화면이 최고인 겁니다. 제가 독도 경기대 출신이었어요. 뒤에 화면이. 김유정 의원님 화면 음향 뭐 최고 아닙니까? 예. 김종욱 원장님 고마운지 아세요? 저희 따라가는 거, 붙어가는 거.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요즘에. 예, 여러분 오늘 독도 화면 배경으로 띄워드렸는데 2부에서 호사카 유지 교수님 만나서 기시다가 왜 오는지, 왜 만나려고 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그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호사카 유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잘 계셨죠? 예, 잘 있었습니다. 예, 여기 아주 괜찮은데 이사하셔서 예. 또 불러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이제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궁금한 게 오늘 이제 기시다 총리가 오늘 오죠? 예. 왔습니까? 제가 좀 저녁 때라고 저녁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뭐 당일치기로 하려다가 1박 2일로 한다라고 하는데 네. 뭐 저녁에 술 한잔 하고 싶어서 그런 아마 걸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요. 이제 퇴임이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네네. 왜 옵니까? 원래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유엔 총회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합니다. 예. 일본에서 거기서 9월 말쯤에 바이든하고도 만나고 그런 계획이었는데 유엔 총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으로 오겠다.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러면 왜 오냐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 기시다는 그 다음 자민당 촌재 또 촌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외교적인 실적으로서는 사실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일 관계 개선이 자신이 다 만들었다. 그것을 그 다음 촌리도 개선해야 되고 또 계속 다음 촌리에게도 한일 관계만큼은 내가 다 영향력을 앞으로도 행사할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겁나게 없어서 지금 물러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나마 나는 이거라도 해놨어라고 하는 것도 남기고 후임자한테 내가 이렇게 잘해서 넘겨주는 거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 맞습니다. 네. 그거 자체는 그럴듯한데 그래도 오면 뭔가가 그러면 이제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되려면 뭘 갖고 가야 되잖아요. 뭘 그렇죠. 줄까요 우리가? 뭐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있겠죠. 네, 일본 쪽에서는 아무래도 최소한의 내용은 그렇게 그 다음 촌리가 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게 그 하나의 뭐라 그럴까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죠. 예. 네, 여기 와서 또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이기 때문에
그 내년을 위해서 한일 관계를 한 단계 좀 차원을 끌어올리고 싶다. 이게 기시다의 말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러한 이야기가 오갈 거 아닙니까? 자, 한 차원 한일 관계라는 것을 끌어올리고 싶다. 뭘 할 거냐? 예. 라는 거죠.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일 군사동맹을 사실상 만드는 일 이외에는 이제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독도 문제를 일단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 그러니까 연도 문제라는 게 있으면 군사동맹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해결해야 되는데 일본 마음대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마도 오는 것이 본질이고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한일 간의 쉥겐 조약, 바로 요건 없이 두 나라를 서로 왔다 갔다 하자라는 것으로 보장하면서 이게 좋은 거다. 그래서 그 한국 정부도 그런 좋은 선물을 오히려 받는다, 일본한테. 그래서 그 사실 기시다가 이쪽에 온다고 그 일본 쪽에서 오고 싶다 그 이야기가 왔거든요. 예. 근데 그 다음에 한국 정부가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걸렸습니다. 네. 독도를 지금 일본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그러니까 뭐 자기들 생각대로 하라면 아예 갖고 가고 싶겠지만 그거는 절대 안 될 거고. 네네. 지금 현재 기시다 선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뭘까요? 공동으로 하자? 예, 그래서 공동 관리라는 이야기가 이미 나와 있고, 물론 일본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한 소문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기는 방안이죠. 이것은 현재까지 일본 정부가 쭉 말해왔던 내용입니다. 예. 거기에는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 쪽에서는 뭔가 그럴듯한 움직임이 있었던 거 아닐까. 바로 국방부의 그 전신 전력 교제의 독도가 분쟁 지역으로 사상 처음으로 한국 쪽에서 기재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난해의 이야기가 되는데요. 물론 그러한 교제는 회수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독도를 왜 한국 쪽에서 분쟁 지역이라고 인정하느냐라는 부분이죠. 그것도 독도를 지켜야 하는 국방부에서 그러한 교재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일본 쪽의 주장에 맞춰주는, 요새도 독도 치우기 문제라든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뭐 독도 치우기가 아니다,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 조사를 했더니 리모델링을 하는 어떤 계획도 없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라는 데가 많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독도 지우기 여러 가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거의 매일같이 일본 언론 체크하실 거 아닙니까? 네네. 일본 언론에서도 그걸 좀 다룬 데가 있던가요? 거의 없습니다. 물론 가끔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조금 그 비판적으로 한국 쪽의 움직임을, 그러니까 한국의 야단 쪽에서 그것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런 식으로밖에 나오지는 않고요. 심층적으로 하는 보도는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아직은 그 일본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깊이 그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기시다가 이쪽에 오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자민당 천재 선거, 누가 되느냐가 관심이겠죠. 떠나는 기시다가 뭐를 하든지 별로 관심도 없고. 내일 이제 회담 1박 2일 일정이 끝나고 뭔가를 내놓을 게 궁금한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은 뭔가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10일 이상 이게 결정 안 했거든요. 계속 보류를 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만큼 일본에서는 줄을 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다면 표면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한宣言 조약이죠. 그래서 요새 11강 안에서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입국하기 이전에 일본에 갈 경우는 한국에서 입국 심사를 예. 다 한다라든가 이 이야기는 요새 갑자기 크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 한국 쪽에서 한일 관계 개선 일본에 아주 쉽게 갈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경제 교류라든가 이런 것도 활성화되고 또 윈윈이 되는 거 아니냐. 예. 이게 하나의 선물로 일단 한국 국민들에게 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을 위농하기 위해서 혹은 일본하고 조율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렸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또 다른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또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죠. 네. 우키시마호 있지 아,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일본에 살던 우리 조선인들을 태우고 돌아오던 배가 네. 일본 해역에서 이제 폭발하면서 침몰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뭐 한 8천 명이 타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네. 있었고 그랬는데 누가 탔는지를 당최 일본에서 알려주지를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명부가 없다고. 네.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뭐 내놓았는데 이것도 기시다 방한과 관련돼서 일본 측이 어떤 선심 쓰듯이 내놓은 거다라고 봐야 됩니까? 그럴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의 선물이 되지 않습니까? 예. 한국 쪽에.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7 종류가 있는 것 중에 먼저 하나만 한국에 내놓고 나머지는 다 그 내용을 좀 열람해서 문제가 없다면 건네준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입장하고 크게 그 달라진 것이 사실 없습니다. 아니 명부를 내놓으려면 확실하게 내놓든지 뭐 어떻게 그러니까요. 된 사건이라고 밝히든지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그 배에 타고 있다가 생존한 분 자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부러 터뜨렸다 폭파시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포착되면 그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다시 한번 그러한 기록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문제 없다고 하면 또 나머지도 넘겨줄 것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부분은 그 새까맣게 그 색칠을 해가지고 보내올 것으로 일단 예상됩니다. 네. 일본이 우리한테 저질렀던 악랄한 일들을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만 네. 아무튼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하는 걸 보면 이건 도저히 친일을 넘어서 매국 정부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얼마 전에 어떤 방송에서 보니까 교수님께서 윤석열은 친일주의자라고 보느냐라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예. 왜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이 된 것 같습니까? 이것은 그 한미일 건조라는 것을 간조한 나머지 결국은 일본을 키워주지 않으면 이게 한미일 마지막은 미국이나 일본이 요구하는 것은 군사동맹이거든요. 거기까지 가기가 어렵다. 미국 쪽에 요청도 있어서 거부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 대한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 그러한 과거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친이 일본에 가서 장학생 1호로 급비 장학생 1호로 일본에 간 분이 부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역사적으로 뭔가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일본이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다 사과도 했다. 그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이 쭉 말하면 역시 일본하고의 관계 개선이 해야 되는 길이구나. 그렇게 해서 속아 넘어갔다. 그런 거 아닐까. 혹은 지금은 신념으로 바뀌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진짜 나쁜 나라는 아니었구나. 우리가 오히려 계속 끝난 것에 대해서 지금도 사과를 요구하고 폐산도 요구하고 있는 오히려 우리 쪽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게 일본 쪽에 일본 극우의 시각을 그대로 가져버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참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을 좀 좋게 만들어서 한일 관계를 좀 개선을 하고 싶다면 지금 이런 방식이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반감만 더 커지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다 치고 지금 또 몇몇 날뛰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지그 할아버지가 일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놈도 있고 하여튼 뭐 일본이라고 그러면 막 그렇게 감싸는 자들인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궁금한 게요. 저렇게 하면 일본에서 뭘 얻어먹는 게 있나? 아마 그게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과거에 가끔 제가 예를 드는 사람은 손변준이라는 예. 사람입니다. 아시죠? 송병준 친일파. 네, 예. 친일파 천미 질적 중에 한 사람이고 일진회를 만든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일본의 미르명을 받고 일진회를 사실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일 합방 운동을 벌였고 그 와중에서도 일본에 갔어요. 카츠라 타로 당시 일본 촌리하고 만납니다. 1909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제국을 일본에 다 넘겨줄 테니까 나에게 1억 엔 달라. 1억 엔이라는 것은 지금 원으로 말하면 5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거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부분이고 일본은 그것을 분할을 해서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한일 평합된 이후에 홋카이도 땅을 달라 해가지고 홋카이도에 당 560만 병을 더 하사받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일본에서 백작 자기도 받았고 또 죽었을 때는 일왕이 나와서 애도를 해요. 예.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에서 대대적인 그 주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친일파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성공한 친일파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닐까. 그런 사람들 손변준을 모를 리가 없죠. 예. 그러나 이완용처럼 앞에 나가면 피해가 많아요. 그리고 얻은 것도 많지 않았어요. 그 사람 사실. 이완용은. 예. 이완용보다 손변준이 엄청나게 더 얻었고. 실속을 챙겼네요. 그러니까요. 한일 평합에 사실 도장을 찍은 사람은 윤도경이라고 예. 알려져 있잖아요. 예. 조카딸이었던 순정 효황후가 치마 속에 숨겨놓은 옥새를 꺼내가지고 이제 도장을 찍게 만들었잖아요. 이 사람이 이완용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일본한테 얻었어요. 그건 이제 그때다라고 치고 네. 지금 이렇게 알랑대는 자들은 뭐를 받아먹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의 군사동맹을 만들고 예. 또 사실 한국군을 앞세워 가지고 중국하고도 싸워야 되고 그러면 일본은 엄청나게 고마워할 거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사실 3대 국가에 산유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신해주는 한국에 고마워하고 그것을 지도해주는 사람을 엄청나게 높이 옛날에 손변준처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할 것이고 명예 일본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친일파로서 다시 한번 성공하는 거죠. 일본 한국을 드나들으면서 이쪽에도 재산이 있고 일본에도 엄청난 재산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충분히 앞으로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성역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은 민족적 양심을 팔면서 막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강제로 그런 거 아니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만약에
그냥 우리가 대한제국으로 남았으면 일본에 합병된 것보다 더 잘 살았겠냐 뭐 이따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떤 그 초의가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성공한 친일파가 되려고 하고 있는지 혹은 진짜 어리석어서 뉴라이트 사고 안에 빠져버렸는지 신념으로 갖고 있는지 이것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거죠. 그때 그 대한제국보다 일본 식민지 하에서 한국 사람이 더 행복했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요, 국제적인 탄시의 시각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이로 선언에서 그 영국, 미국, 중국 대표가 일제강점기를 노예 상태였다. 한국이 국민들이 예. 그렇게 인정했거든요. 그것으로 또 일본이 수용합니다. 포츠담 선언의 그 카이로 선언의 말이 다 흡수되어서 포츠담 선언을 일본이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제강점기는 노예 상태였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이자 그러니까 노예 상태라는 것은 당시 한반도에 계셨던 분들이 일본의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적이 일본이라고 해도 그거는 그 흑인이 미국에 가서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똑같습니다. 그게 영미가 보는 당시의 일제강점기에 대한 평가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일본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제강점기가 합법이라고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재 국제법이고 그러한 교육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다. 네. 이거는 교육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자들이 왜 그러는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지난번에 이종찬 광복회장이 밀정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교수님께서도 그런 밀정 같은 자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 안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그 상당히 그와 가까운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까 이야기한 손변준 같은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놈들이 몇몇 눈에 띕니까? 밝힐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교수님한테 사적으로 이렇게 제가 만나서 어떤 놈들이 지금 밀정일 것 같습니까 하면은 이렇게 좀 찍을 만한 사람이 보입니까? 뭐 2명 정도는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2명.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조금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고 또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또 그것이 더 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본 극우하고 이쪽에 그러한 뭐 뉴라이트계라든가 이런 그 신친일파 이런 사람들을 연결을 시켜주는 중간 역할 이게 좀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교수님은 누군지 아시겠네요. 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 있는 사람들 말고 네. 은밀하게 뒤에서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네네.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 네. 언젠가는 드러날까요? 드러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자꾸 나오는 이야기가 역시 돈의 이야기죠. 자금. 네. 자금이 어디서 오는가. 예. 라는 부분이라든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돈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것도 믿는 사람들이 더 있어요.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양심을 파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이익이 있다, 나에게. 예. 그러니까 그 돈에 사실 속아주는 거죠. 예, 그럼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사실 일본의 여러 가지 재단은 그러한 돈을 한국이나 미국에 주기 위해서 암약하고 있는 거 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러한 재단은 숨어 있습니다. 요새는 표면에 안 나타나요. 예. 어마어마한 자금이 있는데 2000년대 정도까지는 한국에서도 이름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 곳에. 예. 근데 요새는 완전히 숨겨요. 어.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루동그를 그만뒀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이 어떻게 흘러오는지 거기까지 알기가 그렇게 쉬운 이야기 아닌 거죠. 영화 사실. 같은 얘기네요. 예. 영화 같은 이야기가 사실 실제 이야기로 움직이고 있고 한류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모델을 해가지고 다 예, 만들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이야기가 이야기하고 가까운 곳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일본에서 한국 영화를 봤을 때 가끔 아주 큰 트럭이 나와가지고 네. 수용자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일본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알게 된 것은 사실 김대중 대통령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상황이 사실상 드라마 속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일본에서는 안 나와요, 절대. 일본에 그러한 사례가 없으니까. 예. 예. 일본은 다른 것으로 하죠. 예. 그러니까 수법이 다른 거죠. 예, 수법이 다른 것 뿐이지. 그래도 그러한 것이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드라마에도 나오고 그런 실제 있는 내용이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도 실제 있는 내용이지만 뭐 영화처럼 예. 드라마처럼 느낀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은밀하게 숨어서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이 누굴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군수업자들이 그런 자금을 많이 대고 그런 일을 꾸미지 않습니까? 네네. 일본에서는 그런 일을 주로 어떤 자들이 합니까? 일본에서는 뭐 역시 정보기관이죠. 정보. 예. 그러니까 내각 조사실이라든가 예. 일본은 정보기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공안도 그렇고요. 기타 자위대 안에도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네, 일본의 특징은 그러나 그러한 정보기관들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나서지 않도록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면서, 왜냐하면 정보기관이라는 것은 이것이 권력을 하나만 있으면 권력을 엄청나게 가져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미국 안에서도 CIA뿐만이 아니라 뭐 FBI라든가 기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일단 그런 것을 일본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정보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교수님은 귀화하셔서 한국인이시잖아요. 네네. 그래도 이제 일본을 잘 아시고 그러시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 지가 1년 됐거든요. 네. 일본 국민들은 지금 1년 됐는데 큰 문제 없네 이거 이렇게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좀 궁금한데요. 일단 일본 내에서 먼저 보도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 보도를 안 하죠. 이것은 보도 통제라는 것을 옛날부터 했습니다. 이거는 후쿠시마 원전 문제가 일어나 2011년부터 금방 보도 통제에 들어갔죠. 예. 사실상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죠. 가까운 데 살고 있지 않으면 먼 데 있으면 이戦争 후쿠시마에서 왔다고 생각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린 부분들이 좀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안전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도쿄전력이 지금 오염수를 반유하고 있는데 앞바다에 여러 지점을 선정하여서 측정을 하고 오염수의 농도를 측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1년 이상 측정치를 밝히지 않는 지점이 3군데 정도 있어요. 이런 것은 한국에서 계속 보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도쿄 전력이 내놓은 수치는 4군데 포인트 중에서 한 군데만 발표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 그러니까 측정은 4군데서 하는데 예. 자료는 2개만 하나만? 예, 2군데가 2군데 발표하고 발표를 안 2군데는 하는 숨기고. 예,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다. 1년 정도가 됐다. 그런 보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럼 한국 쪽에서 보도를 했죠. 그러면은 과연 안전한지 아닌지 모를 수 없는 거 알 아닙니까? 수가 우리가 지금 없습니다. 생각하기에는 불리하니까 발표를 안 하는 것 같고. 예. 사실 그 농도뿐만이 아니라 거기 해조에 어느 정도 그러한 반사성 물질이 축적됐는지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오페류라든가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물고기들은 이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영역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그것을 먹고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사는 안 하고 있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조그만 물고기가 반사성 물질을 먹고 그 다음에 모기 사슬 있잖아요. 예. 좀 큰 것이 먹고 이게 더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연구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속에 있는 그 반사성 물질, 이것은 예를 들면 한국에서 수입했을 때 샘플로 그냥 조금 조사하는 것 뿐입니다. 샘플에서 제외된 것들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걱정은 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가끔 샘플에 걸려가지고 이게 세슘이 뭐 100배가 나왔다라든가 그런 보도가 가끔 있기는 합니다. 이러한 부분. 그리고 후쿠시마 앞바다는 그렇다 치고 후쿠시마 안에 있는 그 칸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낚인 물고기들은 일본에서 절대 먹지도 않고요. 그리고 일본 자체가 그것을 수출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아직 위험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앞바다가 문제가 없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거를 누가 믿겠습니까? 예. 동그라미님께서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김태효, 김문수 등 인사들이 해야 할 말을 일본인에게 듣는다니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동그라미님, 호사카 유지지 교수님은 일본인이 아닙니다. 한국분이고요. 수지님이 정확히 하시네요. 자신이 일본 이름으로 말하고 활동해야 더욱 파급 효과가 클 거라며 일부러 이름도 안 바꾸시는 분. 교수님, 올바른 역사 인식 함양에 늘 기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셨는데, 동그라미님 아셨죠? 동그라미님 글 계속 읽어드릴게요. 역사는 진실이고 역사는 또한 살아서 응징하는 거대한 힘을 가져서 반드시 국민 정서를 거스르고 나라를 팔아먹는 자들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 역사의 힘을 믿습니다. 예, 동그라미님, 저도 그걸 믿습니다. 오늘 호사카 유지 교수님 모시고 기시다가 왜 오는지, 도대체 이 정부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친일로 흐르는지 이것저것 따져봤는데요.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주 일본 총리가 누가 될지 참 궁금한데요. 예. 교수님 보시기에는 누가 제일 유력합니까? 예, 현재로는 고이즈미 신지로가 가장 총리에 가깝다. 젊더라고요. 예, 41세 만이고요. 그 고이즈미 총리 아들이죠. 예, 아들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어떤 실적도 없고 하는 말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말을 많이 남발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 신을 해야 되는 자민당으로서는 그렇게 젊은 사람을 내세우는 게 아주 좋아요. 예. 그러나 몇 년간 총리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실력이 전혀 없구나라는 것으로 한일 관계는 더 나빠질 우려가 있고, 또 고이즈미 전 총리가 계속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이즈미 신지로도 어김없이 야스쿠니 신사는 직접 참배해왔어요. 그런 것으로 한일 관계가 더 안 좋아질 우려도 있고요. 물론 이 윤 정권은 그것도 인정해 줄
그러한 결과가 될 수도 있는데 항의도 안 해요 요즘에는. 요즘에는 그렇죠. 야스쿠니 신사가 뭔지도 그 이야기도 안 하게 되고요. 야스쿠니 신사 어떤 인사가 말했어요. 이제 야스쿠니 신사 정도는 일본의 문화로서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막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야스쿠니 신사가 뭔지를 너무 뭔지 모르는 거죠. 모른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혹은 알으면서 그렇게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예. 고이즈미 신지로 말고 지금 한 3명 정도가 나오는데 그 3사람 다 성향이 극우 성향입니까? 아닙니다. 이시바 시게르라는 사람은 오히려 가장 그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뭐라 할까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 네, 그러나 그 사람을 싫어하는 자민당 내에 의원들이 많아서 마지막은 자민당 의원들의 득표의 비율이 결선 투표까지 가면요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약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요새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요소입니다. 이 요소도 결선 투표까지 가면 오히려 아베파가 응원하기 때문에 이거는 극우 중의 극우 요소이라고 해도요. 이 사람이 되면 또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걱정입니다. 또 한 사람은 코노타로라는 그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요. 한국 안에서도 뭐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사실 다카이치 사나에 제외하고는 그리고 또 코이즈미 신지로도 별로 안 좋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를 너무 고집하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시바 혹은 코노, 타로, 이명 어느 정도 한국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이즈미 신지로가 가장 지금 앞서간다. 기세가 좀 있습니다. 일본 총리는 이제 일본은 내각제라서 집권당의 총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떠세요, 교수님? 한국에도 이제 한국인이시고 일본에도 살아보셨는데 의원 내각제하고 대통령제하고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한국은 대통령제 그리고 직선 대통령제가 맞다고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각제가 되면 잘못하면 자민당처럼 장기 집권 그렇게 되어서 굉장히 왜곡된 사회를 만들 가능성. 지금 뭐 자민당이 1955년에 자민당을 만든 이후 현재까지 거의 3년 빼고는 다 집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조금 폐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물론 대통령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제왕적인 대통령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금 고친다면 대통령제는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 생각은 아직은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걸 여쭤봤는지 아실 건데 이번에 기시다가 그냥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물러나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총리도 그만두고 새로운 총리 뽑잖아요. 네네. 지금 기시다나 윤석열이나 지지율이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네, 국민들 마음속으로는 지금 너무너무 지긋한데 우리도 내각제라면 진작에 저거 갈아치워가지고 좀 그러지 않겠느냐 하는 국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내각제로 하면 저렇게 못하고 그러면 빨리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들이 나오니까 여쭤본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때는 여당이 적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일본에서는 기시다의 지지율이 낮다고 해도 결국은 자민당이 과반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자민당에서 존리가 나와서 크게 바뀔 게 없다. 하기야 거긴 뭐 무조건 자민당이니까. 네, 뭐 한국에서는 다른 변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내각제라는 것은 조금 수정하면서 충분히 더 생각할 수가 있는 내용이다. 라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부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네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 만나서 한일 관계 어떻게 될지도 생각해봤고 이다음 일본 총리 누가 될까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호사카 유지님 감사드리고요.